개장 전 75분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의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먼저 특징 정리해보면요. 8월 마지막 날도 박스피, 외국인 넉 달 만에 셀코리아입니다. 29일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엔비디아 실적 이후 AI 버블론은 완화되며 이날 새벽 미증시는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이날 밤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 경계감 속에서 또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 코스피는 장 초반 3,2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결국 그 밑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약세 속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가운데 외국인도 결국 양시장 연속 순매도로 8월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 참 답답했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좀 보면요. 보시듯이 하단 3,100선, 상단 3,20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 한 3%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지수는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월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8월 하락 마감합니다. 1.8% 하락 마감으로 4월부터 이어져 온 강세장에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도 신고가를 이어간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씁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래 대금을 봐도 쉬어가기는 느껴집니다. 강세장 속 5, 6, 7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에는 월 거래 대금이 207조 원 수준으로 전달 대비 거의 90조 원 가까이가 빠졌죠. 열기가 지난달에는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요. 5월, 6월, 7월 순매수로 시장을 이끌다가 8월에는 보시듯이 순매도 쉬어갔죠. 휴가 시즌이었던 점과 정책 동력이 약화된 점도 수급에 영향을 준 듯 보입니다. 답답했던 8월이 가고 9월이 시작됐죠. 그런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 그림도 다소 밝지만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료인데요. 2000년 이후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을 좀 보면 하반기에는요. 8월, 9월, 10월, 특히 9월과 10월이 수익률이 낮았고 연말에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기에 9월의 초입소 전략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특히 앞서도 체크해봤듯 거래 대금도 메마른 상태이고 뉴스 속에서 등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삼성증권의 분석이 좀 눈에 띄는데요. 여전히 박스권 상단 탈출, 그러니까 3,200선 상회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현재는 지수가 종가까지 버텨주는지 그리고 수급도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전략도 시나리오에 따라 다 다릅니다. 확률 50%의 기본 시나리오, 즉 박스권 탈출 상황은요.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도는 경우이고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함께 거래 대금도 전주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요,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조방원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박스권 탈출을 하지 못한다면 신규 주도주 후보 바이오엔터 레저로의 대응을 3,100선에서 박스권 하단을 재탐색할 경우에는 섣부른 의사결정보다는 현금 보유 전략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죠. 대다수 증권사에서는 9월 반전 여부는 결국 정책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 세법 개정안 뉴스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발 분위기 마켓 무버를 통해서 좀 가늠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반도체 뉴스가 초반 분위기 형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 대상에 좀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받았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포괄적인 허가제에 따라서 제약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이 포괄 허가제를 폐지, 장비 한 대당 일일이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 3곳을 보유하고 있고 장비 점유율은 50%에 이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10년 이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최소 50조 원을 투입했고요. 삼성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35%가 보시듯이 시안 공장에서 나오고 있고 SK 우시 공장은요. SK D램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합니다. 소화하는 물량도 많죠.
미국 상무부는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반출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중국 공장은 구식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능성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알리바바는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신형 칩 개발을 완료했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는 시험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탈 엔비디아 전략에 나선 거죠. 이 소식에 엔비디아가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장에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보시듯이 화웨이의 바이두 등 중국의 기술 자립 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AI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변수가 생긴 상황, 변수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야간 선물 0.73% 하락했습니다. 9월의 첫날부터 시작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9월 정기국회 막이 오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키워드도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죠. 김범수 경영쇄진위원장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카카오가 3.5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역시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장시 뒤 특징주로 자세히 다뤄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죠. RS 오토메이션, UC 버클리와 MB 로보틱스와 손잡고 글로벌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선언하며 메인 마켓에서는 7% 상승했지만 곧이어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후에 17% 급락한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젠백스도 기습 유상증자 발표하자 14%나 하락했습니다. 규모와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죠. 또 GI 이노베이션과 보로노이 등 제약 바이오주들도 하락세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지난장 낙폭이 깊었던 특징주들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카카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15년형의 김범수 카카오뱅크의 15년형의 위원장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 그룹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이 사라지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2.85% 하락했고 카카오뱅크는 1.62% 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년 반 전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눈에 띄는 회복세를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습 유상증자 단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로보티즈가 1,000억 원을 유증에 나서면서 특징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젠백스는 규모가 더 큽니다. 2,486억 원 규모로 장마감 후에 유증 공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4% 급락하며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유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운영자금 2,043억 7천만 원과 채무 상환 자금 442억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젠백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겸 진행성 핵산마비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과 임상 진행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주가가 크게 떨어진 만큼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분석 꼭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증시 모닝 브리핑 계속해서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카카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면서 카카오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15년 구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너 리스크가 발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략적인 사업에 있어서 투자 결정이 보다 더 보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일단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관련돼서 이러한 하락의 패턴을 보였던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오너 리스크에 관련돼서 우려감이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게 되고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안 좋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중기에서 장기로 넘어가게 될수록 이런 오너 리스크보다는 본업에서부터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카카오가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2분기 때 이미 턴어라운드를 보였었고 그리고 하반기 때에는 11월에 오픈 AI와 함께 이제 AI 에이전트 관련돼서 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더욱더 많은 부분 카카오의 실적을 개상시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면 오너 리스크로 하락이 된 카카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한다. 이러한 전략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오너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젠백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방 압력을 보였는데요. 일단 유상증자 결정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젠백스가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어요. 양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2,5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발행가액은 37,700원이 나오게 되면서 종가 기준을 했을 때보다 한 25% 정도가 할인된 가격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단은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한 14%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 내에서는 24%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결국은 종가에는 마이너스 한 16%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뭐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이전에 임상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우리가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겠다, 거기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에 대한 상환 용도로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많은 바이오 관련된 기업군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많이 이러한 이 유상증자라는 이런 부분을 단행했던 적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백스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하락이 나오게 됐었었고 물론 그 하락의 폭 자체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일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관에 대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손절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젠백스가 만약 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다시 붙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 9월 말쯤 보게 되면은 이제 진행성 핵산 마비 관련돼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사실 6개월 투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됐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좋게 되면은 임상 3상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량 관련돼서도 이러한 임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여기서부터의 조금 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국제 이상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젠백스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지 못하겠지만 이 부분이 소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서 조금씩은 대응할 수 있는 요소는 9월 말에서 10월 달을 놓으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유상증자 관련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삼성전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현재 7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제시하며 하반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반기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HBM4인데요. 지난주 KB증권은 삼성전자 HBM4의 초기 개발 과정이 양호하다며 4분기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요. 기대감에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빨간불 켰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HBM4 양산과 관련해 주가를 가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에게 더 큰 폭의 전력 소모 절감과 속도 향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치고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1분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 신규 증설을 앞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HBM4의 품질을 인정받고 때마침 캐파도 늘어난다면 HBM의 폭발적인 공급량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7월 한 달 유럽 신차 등록이 전년 대비 40% 급감하며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건데요. 해당 소식이 2차 전지주와 전기차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지난주 금요일 섹터 전체가 0.75% 하락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유일 에너테크, 엔캠 등이 약세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 유럽 승용차 시장은 7월에 반등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도 늘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비아디는 테슬라와 반대로 7월 신차 등록이 2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테슬라만 점유율을 잃었다는 건데 모델 라인업의 노후화와 가격 경쟁력 약화, 그리고 CEO 이슈에 따른 브랜드 리스크 등 원인은 차고 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배터리를 자체 조달하는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같은 흐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 HBM4 초기 생산에 진입을 하면서 반도체주 토픽주의를 유지할 거란 증권가 시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만 전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7만 전자 안착에 이어서 그 다음을 넘볼 수 있는 뉴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시간이 다가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에서 조금씩 확신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사실 일신나노 D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돼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감 자체가 이제는 기대감으로써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면 나오게 될수록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HBM4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고객사에 대한 대응이 이제 원활해지게 될 것이고 수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HBM4에 대한 이러한 공급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될 텐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려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HBM4 관련돼서 2026년도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이나 이 부분이 더욱더 반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비관론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HBM4 12단 관련돼서 500불 초반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보다는 더욱더 좋게 계약이 체결되게 될 거고 HBM3 12단보다는 10% 중반 이상의 가격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HBM4 쪽으로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게 되고 과연 선도 업체에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물량을 받고 그리고
마진을 유지를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파운드리에 대한 개선, 그리고 HBM에 대한 부분까지는 7만 원의 삼성전자를 확실히 만들어주는 공고한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HBM4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실질적인 내용이 잘 나올 수 있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방 지지력은 더욱더 견고로해지고 있고 또 레벨업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이슈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죠. 미국 상무부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때는 일일이 건마다 허가를 받아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헤드라인 자체가 오늘장 우리 반도체 투톱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 심리는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영향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전에 우리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주가들이 하방의 압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오늘 관련돼서 반도체의 투자 심리는 역시나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부터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거다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응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픽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해당 소식 속에서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주가 사실 조금 많이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전기차 관련돼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판매에 대한 수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에서 있어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은 더욱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에 대해서 더 눈에 띄었던 거는 결국 중국 업체인 BYD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이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 현기차는 가려져 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현기차 역시나 이 판매량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에 있어서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캐즘은 아직까지는 더욱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으로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는 2차 전지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때에는 결국은 ESS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안에서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더욱더 압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ESS 관련돼서 시장을 보다 더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S 시장에서에 대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S라는 키워드에 집중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자,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 앞서도 좀 짚어봤듯 9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좀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당분간은 고배당주 그리고 주주와는 확대 기업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보게 되니까 그 이전에도 시장이 박스권이나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고배당 종목군들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 이러한 뉴스가 사실 1년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나왔었던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8월에도 있었었고 9월에서도 사실상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고배당 ETF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 3개월 동안 플러스 고배당 이 ETF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게 된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배당주 관련돼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 금융지주 관련돼서도 움직임 자체가 그 이전까지 워낙 좋았었다가 이번 이 2분기 때에는 사실상 상승해서 배제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3분기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고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군이 있거든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군들 중심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